미국이 정말 1900년대 초반에 했던 그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있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런 거에서 진짜 많은 젊은 필수과를 선택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정말 이거는 정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 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동안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필수과를 계속해서 선택했냐? 사실 이건 저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성혜영입니다. 오늘은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의 우창윤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창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제 그 통합내과 필수 의료죠.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 또 채널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닥터 프렌즈 네, 아주 유명하죠. 네, 이렇게 좀 의협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좀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이랬구나라는 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 너무 힘드신 상황이시잖아요. 현장 상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지쳤어요. 근데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원래 병원이라는 공간이 환자분들이 오셔서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이제 인턴 세미나, 레지던트 세미나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 항상 와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또 그분들도 이 환자분들을 열심히 진료하면서 또 이제 그 시니어 교수님들께 또 배우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정보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소실된 게 굉장히 좀 슬프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죠. 그 체계가 레지던트 선생님 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상상이 좀 안 되네요. 대학병원 이제 필수과 진료 보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의료 대란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한국의 어떤 의료가 되게 동화 같았던 것 같아요. 한 3개의 주체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환자분들, 의료 소비자, 국민들이죠. 국민들은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보다 저렴한 의료예요. 맞습니다. 유럽보다는 빠른 진료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여기에만 있으니까 이제 다른 곳은 어떻게 되나 좀 알기 어렵지만 다른 대부분의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고관절 수술 사실 고관절이 부러지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머전시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수술 대기 일자가 거의 빠른 게 50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노년기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부러지는데 그런 다음에 50일을 이게 부러진 상태로 기다린다. 그럼 근육이 다 빠져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빠르게 수술해서 빠르게 재활을 하셔야 생존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늘 부러졌다. 그러면은 병원을 내가 특별히 어떤 의사를 고르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수술 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빠른 진료를 했죠. 그리고 정부도 되게 좋았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보험료는 우리 국민들이 내요. 그리고 병원 설립이랑 의사 월급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의사들이 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너무 이게 사실 굉장히 신기할 만큼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OECD에서 이제 나라가 운영하는 병원, 이게 당연히 유럽에 이런 좀 공보험이 잘 돼 있는 곳들은 거의 80%, 90%, 100% 가까이 나라가 돈을 써가지고 병원을 짓고 의사 월급을 줘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게 또 사실 또 국민들의 부담이니까. 그리고 의사의 양성 자체도 나라에서 해주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공공병원의 비중은 미국의 반도 안 돼요. 진짜 돈을 안 쓰는 거죠.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 같았는데 공공재가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엄청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의 고소득과 면허라는 것으로 안정성이 보장이 돼 있어요. 안정성. 그래서 이 세 주체가 소비자들도 좀 싸고 빠르고 정부도 어쨌든 간에 돈을 안 쓸 수 있고 그리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의 고소득과 안정성 그러면은 어떤 의료의 질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럽의 어떤 대표적인 영국이랑 비교해봐도요, 그 막을 수 있는 그 이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정말 그 유럽의 한 절반 정도로 낮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비용을 많이 안 냈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보장성을 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뭐 새 주체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저수가잖아요. 네. 분명히 저수가예요. 그래서 나온 뉴스 보면은 뭐 맹장 수술이 의사 시급이 뭐 거의 6,000원 꼴이다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인데 의사는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나?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비밀이 진료량의 폭발이에요. 비밀이 있었어요. 진료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노동력으로 이걸 떼었던 거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그 진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나라가 어떤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의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고정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어찌됐든 간에 진료 수가 늘어날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회전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회전수를 늘리면은 아무리 이게 공보험이고 돈을 얼마 안 준다고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의사도 피곤하지만 환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외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특히 뭐 경증일수록 더욱더 진료 시간이 더 짧아져 버리니까 중증은 또 오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3분 진료 뭐 그 로컬 병원 가면은 이제 반복된 재진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보험 바깥에 있는 비보험의 수익들로 의사들은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고요. 의사들이 진료 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진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부린 마법의 비밀이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통계들을 보시면은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한 3배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많이 보냐?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 보려고 하니까. 이게 각자의 어떤 그 니즈를 좀 채워주는 나름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법이 끝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곳. 그게 바로 필수 중증 의료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싸다고 해도 환자들도 수술을 2번은 못 받아요. 뭐 암 수술을 어떻게 2번 받아요? 그리고 뭐 큰 사고는 한 번 나면 끝이죠. 중환자도요. 회전수 전략이 안 돼요. 당연히 안 좋은 환자면은 오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입원 환자들. 대부분 입원 환자분들은 또 중증이에요. 큰 대학병원 입원 환자는. 이런 분들도 회전수 전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 여기도 해답이 있었어요. 대학병원의 어떤 필수 의료, 이런 중증 진료가 버티는 방법이 바로 젊은 의사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턴쌤과 전공의쌤들. 전문의보다 분명히 숙련도는 낮아요.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한 명의 노동력으로요, 거의 전문의 3명 정도의 근무 시간을 가져가요. 당직까지 하시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급여가 3분의 1 수준이에요. 이 급여랑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은요, 거의 전공의 1명이 전문의 한 9명에서 10명 정도의 역할을 대형 대학병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 저수가 체계에서 경증 환자는 이 회전수 전략으로, 중증 필수 이런 쪽은 이런 전공의 쌤들의 인력으로 이렇게 버텨가지고 국민들은 좀 빠른 진료를 했었고 이제 전문의가 된 의사들 그리고 이제 병원들은 어떻게 보면 고소득을 좀 보장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특히 필수과의 전공의 쌤들이 이번에 대부분 다 이탈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 이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10%가 지금 사직을 하셨죠. 이런 필수과 전공의 수련 과정, 이게 짧지 않아요. 한 4년, 5년? 만약에 그 다음에 펠로우 전임의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뭐 7년 이렇게 가까운 시간이 돼요. 이 긴 시간이 버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제 저 인턴 때는 더 지금보다 심했죠. 일주일에 하루 오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근무 시간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막 주당 10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떠났냐? 떠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은 생각보다 이 금전 보상 못지않게 비금전 보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 생명을 살리는 보람, 흔히 말하는 그 바이탈 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컸어요. 그리고 어떤 명예, 환자와의 유대 이런 것도 이 엄청난 그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가치. 제가 내과를 선택했잖아요. 저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2등으로 졸업했고 인턴 성적도 2등이었어요. 저는 모든 과를 다 할 수 있었죠. 당연히 선택을 한다면은. 그런데 내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뭔가 생명의 본질과 가까운 업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로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제 의사들하고 사실 이거는 싸움이 아닌데 우리가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싸움으로 인식을 해버리시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의사들을 이겨야 되니까 의사들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필수과,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에 대한 그 보람과 명예가 굉장히 파괴됐고요. 젊으신 분들이 이런 좀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경찰이 이제 병원 근처에 서성이고 정말 체포당하고 명령 막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가치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느껴버린 거예요. 전공이나 인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필수과를 하는 개원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같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셨던 거고 교수님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응급실 당직 쓰시면서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것들과 또 이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본인 스스로 느끼는 그런 명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 구성원들도 내가 하는 일을 좀 인정해 줄 것이다. 정부도 뭐 부처도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것들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수과 의사들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지고 여론을 통해서 의사의 어떤 악마화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환자와 의사의 그 유대라는 게 끊어졌어요. 생각보다 이 인간 관계, 환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만족감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필수과 의사를 어떤 그 낙수과 의사로 이렇게 좀 낙인을 하면서 약간 이게 자존심이 되게 또 상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그 필수과를 선택하는 필수과 전공의를 하는 이런 비금전적 보상들이 파괴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켜온 어떤 사회적 가치였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뭔가 이런 정책을 끌어간다면은 정말 이거는 정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 걸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의사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사회가 그런 이제 명예를 인정해줘야 되는 가장 또 공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사실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 비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면 금전적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금전적 보상이 사라져버리면은 남는 거는 금전적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가정을 하는 것이 10년 뒤 미래에 의사가 아마 크게 늘어나면은 의사의 전반적인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시장 경쟁에서 도태된 낙수 의사들이 필수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에 이제 갈 것이다.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정을 계속해서 지금 2,000명 증원의 어떤 그 합리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인턴이나 전공의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명예와 보람, 환자와 유대가 이미 끊어졌어요. 상실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금전적 보상인데 필수과 전공의를 하는 짧게는 4, 5년, 길게는 정말 뭐 5년, 6년, 7년의 시간들이 너무 비싸져 버린 거예요. 비금전적 보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개업이나 지금 뭐 로컬 나가가지고 내가 당장 뭐 그 일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난 금전적 보상밖에 볼 게 없는데 뭐 정부가 말하는 게 향후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민간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이 나 개인에게 이득이구나. 그래서 지금 필수과 특히 지금 그 전공의 전체 퍼센티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필수과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전공의 사직이 대량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되면은 대학병원의 인력이 빠져버리니까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분들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한 명당 9명, 10명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필수과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로딩이 걸리면서 이런 진짜 중증 필수과 의사들이 못 버티고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요. 붕괴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동안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필수과를 계속해서 선택했냐? 사실 이건 저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인데요. 현장에서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정말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것만 고쳐줘도 당장 내년부터 사실 우리 내과, 외과 할 사람 진짜 많다. 중증 필수 진료에 대한 수가 상승, 맹장 수술 이런 거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10분의 1 수준 자연분만 이런 거는 이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거의 한 4분의 1보다 더 낮은 가격. 네, 그래서 회전수를 늘릴 수 있는 것들에서 돈을 벌고 검사들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런 수술 자체에선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뭐 영국보다 거의 한 560배 정도의 사실 소송이 걸려요. 근데 이 소송이 대부분 정말 많은 포션이 저 같은 필수과 의사들이에요. 왜냐면 안 좋은 환자분들 보잖아요. 사망 선고를 하는 그런 과들일수록 소송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제 같이 저랑 레지던트를 했던 분들 중에 저랑 같은 동기 중에도 여러분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만큼이나 의사들도 되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의사들은 최선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를 낳으면서 이루어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라가 100% 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들도 너희도 마음껏 아이를 받고 아이를 어떻게 낳다가 잘못되면은 그 가족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상은 나라가 해줄 테니까 너희도 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앞서 내가 말한 두 가지를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는 훨씬 빨라요. 해당 지금 필수과를 전공하셨지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말했던 소송과 어떤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못 받아서 병원에 자리가 별로 없어요. 병원이 점점 줄이거든요. 그쪽 진료과를. 그렇게 나가 있는 분들을 바로 대학병원에서 흡수할 수가 있어서 정말 당장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소중한 국민 생명이 달린 필수 의료인데 정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했어요. 저도 내과를 선택하면서도 했고 모든 산부인과나 소아과 선택하시는 분들이 분명 지금이 제일 안 좋고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항상 했어요. 당연히 이것부터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계속 하면서 저희도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4개월 동안 정부가 투입한 자본이 1조다. 그 돈이면은 진짜 산부인과는 진짜 당장 내년에 진짜 엄청나게 지원자들 진짜 북적북적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지난 한 5년간의 어떤 그 수가 상승? 이거 병원 위주로만 봐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써버렸으니까 사실 또 수가를 또 못 올려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수가도 먼저 올려야 되는 곳들이 사실 있거든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항상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세대를 사실 저 필수과 꼬실 때도 지금이 제일 안 좋으니까 이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봐라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나라에서도 당연히 더 좋게 할 수밖에 없다. 일단 네가 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아질 거다. 소송도 더 절어질 거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와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그 2,000명 증원 발표를 하면서 이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2,000명 증원을 하면은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일단 의대생 가르친다 그러면은 교수가 필요하고요. 공간이 필요하고 해부형 카데바가 필요하고요. 실습을 돌아요. 3, 4학년부터. 실습 병원에 충분한 환자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학생이 끝나면 바로 이제 인턴이거든요. 바로 환자분들에게 프로시저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3, 4학년 실습을 2년이나 하고 그때 환자분들 케이스를 충분히 좀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뭐 40명 인 의대가 갑자기 뭐 150명, 200명이 된다. 그러면은 실습을 돌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400명인데 교육 병원에 환자가 다 해봤자 다 입원하면 8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또 봐야 되는 환자, 정말 우리가 반드시 접해야 되는 그런 그 특정 질환의 환자분은 더 적겠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인턴 레지던트는 할 수 있냐? 인턴 레지던트도 그 사람들이 오면은 교육을 해야겠죠. 근데 이 200명이 된 그 대학에 인턴쌤들이 일할 수 있는 그 TO라는 거는 그 다 되지도 않아요, 애시당초. 사실 진짜 인턴 레지던트부터는 환자를 통해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도제식 교육이에요.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교수나 환자보다 인턴 레지던트가 더 많아요. 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배울 수가 없죠. 외과를 하고 싶어도 환자가 없으니까 수술 한번 못 해보고 전문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교수들도 불가능하다 하고 지역병원에는 지금 충분한 환자 케이스도 없고 그런데 이거는 정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의대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청문회 보셨을 것 같은데 의대는 특수하게도 다른 뭐 과에 비해서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늘려도
뭐 1대 8까지 괜찮은데 전 현재 1대 5니까 더 늘려도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방에 이제 교수님들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환자 진료 자체만 해도 버거운 곳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미 숨못 쉴 정도인데 150명 어떻게 더 추가로 교육을 못 해요. 교수님들은 이제 의대생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대 교수라는 교수님들의 일이 논문도 쓰셔야 되고 또 매일 진료가 있으시고요. 수술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공의들도 수련하셔야 되고 인턴도 수련해야 되고 강의도 나가셔야 되고 학회 활동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의대 교수가 많다? 이거는 이 직군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정부의 어떤 합리성을 기대했던 수많은 필수과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 기대가 깨진 거예요. 아, 정부가 이거를 밀어붙일 정도면은 아, 진짜 합리적이지 않구나. 그러니까 정말 슬픈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생각해봐도 내가 환자가 될 텐데 수술 한 번 안 해본 외과 의사가 전문의가 돼가지고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첫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고 수술 한두 번 해본 외과 전문의한테 혼자 단독으로 수술 받아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실 의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앞서 말했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의사가 사실 몇 번에 어떤 케이스에 수술을 했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국제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의사의 자격증이 보호되는 만큼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5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진짜 엄격하게 이 의대들을 추적 관찰하고 이게 조건이 안 되면 폐교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00년대는 의대가 160개였어요. 그런데 이게 1930년대부터는 거의 76개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폐교시키고 대신에 교육의 여건을 갖춘 제대로 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이제 어떤 의과대학은 그 수를 늘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교육 여건을 갖춘 의대에서 일정 퍼센트 의사를 늘린 것도 아니라 그냥 이 교육 요건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배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의학교육 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현행대로 의대 중원시 어떤 이런 평가 기준을 만족하나? 봐봤더니 대부분 다 불인증이에요. 그러면 그 의대는 의사고시 못 보고 사실 폐교돼야 되는 퀄리티로 한 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대의 수준을 낮춰버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정말 1900년대 초반에 했던 그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있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런 거에서 진짜 많은 젊은 필수과를 선택하려고 했던 의사들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러면은 그냥 나 진짜 각자 도생해야겠다. 그냥 내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사직을 하고 그런데 전문의 위주의 진료가 대학병원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 인력을 준비해 놓지 않았고 거기에 합당한 수가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의 그 돈의 투자는 계속돼도 대학병원은 살아나지 못하고 이러니까 수많은 그 뭐 간호사님이나 뭐 다른 여러 의료 관련된 다른 종사자들도 지금 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실직 상태에 있고 이 판이 정말 아예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추진한 과정부터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모두 다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나서도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다. 충분히 뭐 전문 간호사 키워서 대처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건데 그렇게 어떤 현장에서는 어떠신가 대처할 수 있나요, 교수님?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정말 전부 다 어떤 경증에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케이스는 오히려 이런 다른 대체 인력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문제가 됐고 우리가 고치고 싶었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필수 중증 의료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간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너무 두렵고 환자도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분의 권리죠. 예, 환자분한테도 이거는 굉장한 권리의 침해고 그거를 시키는 다른 이제 대체
그 인력한테도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결국에 저도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위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원 환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중증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환자분들 중에 가장 높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의 어떤 권리이죠. 권리로 더 수준 높은 전문의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공의생들이 그 진료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낮추면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또 우리 국민들은 더 잘 배운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 전문의가 되니까 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하스피탈리스트 제도라는 걸로 해가지고 꽤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라는 게 이제 좀 자리를 이제 좀 자리 잡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걸 좀 세팅하는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아까 말한 대로 전공의 한 명이 전문의 9명, 10명분의 비용 효과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적절한 수가 개선이 없이 갑자기 전문의 위주로 해라? 그러면은 병원은 9배, 10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병원이 망하죠? 제 직장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야지 이걸 한 번에 하겠다 그러면 병원이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그 병원의 어떤 진료 이런 것도 보면은 대학병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2차나 또 1차 의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미용, 이런 비보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가의 개선도 이런 의료 시장의 어떤 3단계의 영역을 고려해가지고 사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항상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한 회전수 전략이 대학병원의 어떤 입원 환자분들이나 생명이 위험한 질병의 영역에서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쪽은 어떤 그 가격 신호라는 게 없어가지고 가격을 낮춰도 사람들이 더 대학병원에 입원하거나 더 수술받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보험료를 더 쓰자는 거예요. 보험 수가를 확 올려서 환자가 내는 돈도 너무 말도 안 되게 필수 의료 안에서도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장을 늘린다면 이런 거를 또 보장해주고 진짜 필요한 수술의 수가를 정말 압도적으로 늘려야 돼요. 이게 뭐 3%, 5% 늘려서는 이거는 애시당 주입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원가 이상을 맞춰줘야 그 수술을 하는 의사를 병원은 더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영역은 생명과 당장 상관이 없지만 불편하거나 힘든 질병, 이 영역은 가격을 사실 높이면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덜 가요. 우리가 뭐 의사들의 수익을 좀 조정하고 싶다. 진짜 우리나라가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영역에서 개인 부담금을 높여서 병원을 적게 가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보험금을 좀 적게 주고 그 돈을 생명이 위험한 질병 이쪽으로 모아서, 그러니까 중간 영역에서는 회전수 전략을 좀 억제해서 보험료를 아끼고 실비도 좀 조절해서 보험료를 아끼고 대학병원이나 어떤 필수 의료를 하는 어떤 이런 중증 질환에 모아줘서 그런 게 된 다음에 사실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필수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사직을 하고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필수과 의사들이 좀 바랬던 이런 개선의 방향, 이런 좀 디테일한 수가의 어떤 개선, 이 수가 협상 테이블 자체도 좀 그 구성원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좀 지속성이 담보가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이 너무나 많은 소송에 대한 리스크만 조정해줘도 저는 진짜 당장에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고 내년 뭐 그 다음에도 이런 필수과를 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이런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정부가 다시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교수님께서 필수과에서 이런 좀 중증 환자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예, 또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귀담아서 저희가 좀 전달해서 좋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창훈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병원 교수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원인과 향후 3차 병원 인력 구조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KMA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